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최고위원의 문자 메시지가 논란입니다. 아는 환자의 수술을 부탁하는 듯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였죠. 당장 야권의 공세가 시작됐는데요. 김지호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은 자신의 SNS에 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국민은 인의원에게 상담해 소중한 생명을 지켰으면 한다며 이뇨한 최고위원의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또 이뇨한 위원장의 수술 청탁이 사실이라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바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죠. 정부가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겠다며 군의관까지 동원했지만 정작 군의관 중에 응급의학 전문가는 많지 않고 응급실 근무를 어려워해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당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죠. 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해법이 하루빨리 나와야겠습니다. 9월 6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 이슈오늘에서는 영양군의 여름딸기 수확이 한창이라는데요. 영양군 농업기술센터 박정협 지도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입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의료 대란 이거 어떡합니까? 정말. 예. 그러니까요. 매일 좀 이렇게 피해자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망자도 예. 있고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는 소식인데 일단은 대통령실은 뭐 화답을 한 것 같네요.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자. 대통령실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야당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 지금 뭐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잘 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결국은 국회라도 중심이 돼서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뭐 오늘 정부 측에 그러니까 대통령실 측의 내용을 보니까 2026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2025년도는 이미 이제 결정이 된 상태라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 협의체는 만들어질 텐데 문제는 이제 의사단체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또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의사단체들이 들어오느냐. 왜냐면 의사단체들은 지금까지 계속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어떤 걸 정해놓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고 2,000명 증원하는 문제도 뭐 조율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쉽게 의사단체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특히 전공의 협의 같은데 그래서 이 성사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단체에서 원하는 건 당장 그 내년 입시 25년 입시 그것도 폐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원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지금 뭐 그러니까 여당 정부 여당은 25년 어쩔 수 없다. 당장 다음 주부터 그 모집 요강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수시 모집 시작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제 26년부터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이건데. 자,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될지 참 걱정이 좀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긴 합니다만 이거 진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그런 대응책들이 자꾸 나와서 군의관과 공보위들을 지금 뭐 투입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렇죠. 다시 돌아간 군의관도 많다고 그러고 앞으로 정부에서는 대규모로 다시 더 투입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뭐 큰 도움이 안 되나 보네요, 군의관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어제인가요? 두 군데에서 돌아갔는데 첫째는 이대 목동병원에 3명이 파견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세종에 있는 충남대병원 거기에도 2명인가 3명이 갔는데 왜 돌아갔냐면 일단 가서 그럼 업무를 할 수 있겠냐 이러이러한 업무다 이랬더니 일단 세종 충남대에 간 군의관들은 본인들은 인턴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응급의학과 교수나 응급의학과 전문의처럼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뭐 전공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자리를. 거죠. 그래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돌아갔고
또 이대목동병원도 업무를 이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제안했더니 그건 본인들이 할 수 없다고 얘기했대요. 근데 응급실 얘기를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쓰는 약물들이 다 다르고 이래서 그걸 숙지하는데도 한참의 시간이 걸린대요. 당연히 그리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익히는데도 하루 이틀로 안 된다는데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당장 와서 그냥 의사만 보내면 된다 이건 아니고. 근데 지금 군의관들 같은 경우에 전문의도 있을 수 있지만 전문의보다 일반 의들도 많잖아요.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온들 응급실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응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또는 전문의들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질병이든 다치든 오시면 응급처치를 해서 바로 이제 전문 쪽, 예를 들면 정형외과든 아니면 흉부외과든 이런 전문의들한테 넘겨 수술을 하게 만드는 그런 중간자적 역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시스템이나 응급실 시스템을 익히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전산 처리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복잡하다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바로 와서 뭐 그날 투입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 이제 군의관들을 또 보낸들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위급하다고 하니까 군의관들 막 보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저는 정부가 제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 군의관들이나 공보위들이 자리를 비우면 만약에 군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공보위들은 이제 시골에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 많이 차출해 갔거든요. 경북에서. 그러니까요. 예. 근데 거기는 그럼 또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런 또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자 이런 응급 의료기관에 또 하나 참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그 대통령실의 1급 비서관들을 그 응급 의료기관에 배치한다는 이건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이 뭘까요? 난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감시하는 거 아닐까요? 감시. 뭐 응급실 제대로 돌아가는지 뭐 의사들 근무는 제대로 하는지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1급 비서관들이라는 분들이 다 병원이나 복지 분야의 비서관들이 아니에요. 아니겠죠. 다른 부서도 많잖아요. 그럼 잘 몰라요. 아니 1급 비서관들이 가 있으면 제가 볼 때 병원 응급실 운영에 방해만 돼요. 거기 앉아 있으면. 아니 뭘 보겠다는 겁니까 대체. 아니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정부기관에 누구를 파견하려면 복지부 소속이든 아니면 뭐 복지부 산하의 기관들이 이래서 어느 정도 병원 상황이나 이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가면 뭐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건 이분들이 가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자리에 가서 뭘 하겠냐고. 저리요 제가 볼 때 응급실 일하는 사람 눈치만 보고 그분들도 와 있으면 또 눈치 볼 거 아닙니까? 고위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이상해요. 뭐 감시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좋게 말해서 뭐 실태 파악 얼마나 지금 위중한 상황인지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굳이 1급 비서관은 굉장히 고위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도 워낙 바쁠 텐데 거기도 대통령실에도. 당연하죠.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전문가들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문가들도 아닌데 거기서 그 뭐 환자 몇 명 오는지 이런 거 적고 있을 겁니까?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럼 뭐 아까 말씀한 고급 고위 공직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그런 일 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요. 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목숨을 잃는 국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의료 대란. 여기에 이제 책임을 질 사람들이 분명히 좀 나와야 되는데 이 정부는 책임을 안 묻는 게 또 하나 큰 특징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그렇죠. 이상민 장관도 뭐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아서 그동안에. 이번에도 복지부 장차관 경질해야 된다.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 아마 제 기억으로는 김종혁 의원 최고위원 같은데. 김영직 최고위원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 최소한의 조치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특히 그 박민수 차관이란 분은 그 발언 내용도 보세요. 경증, 중증을 구분하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피가 나도 철철 나도 철철만 많이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증이다. 아니 그리고 배가 아프면 경증이다. 뭐 말할 전화를 수 있으면 전화할 수 있으면 있고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이게 아니 배가 아파서 그게 뭐 뇌출혈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대요. 심지어는. 그럼요. 그게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가서 의사들도 그냥 증상 하나만 보고 모르고 진찰을 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이래야 정확히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뭐 배가 아프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개인한테 그걸 판단해서 응급실 갈지 말지를 결정해라? 이러다가 정말 사람 죽어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국민들이 볼 때 이분은 대체 전문성이 있나? 근데 실제적으로 이분이 무슨 그 보건복지부 차관을 하지만 그 뭐 의사나 이런 역할을 하셨던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행정공무원 출신이세요. 예. 그러면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고 이건 국민들 화나게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의대 이제 전공의들이나 아니면 그 의사협회에서 이분을 가장 먼저 경질해야 될 인물로 그렇습니다. 지목하고 있어요. 예, 그걸 뭐 아주 선명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대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을 경질해서 그럼요. 정부가 뭔가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예. 의사협회나 아니면 전공의들을 또 대화 테이블로 불러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필요한데 이분이 그 복지부 차관 가기 전에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절대로 경질 안 할 거다. 자기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요, 근본적으로 뭐 이렇게 뭐 밑에 뭐 장차관 경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아주 똑똑한 그렇겠죠. 분들이잖아요. 근데 알 거예요. 아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밑에 있는 장차관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인식이. 당연하죠. 그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자,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 이뇨한 최고위원 문자 메시지가 지금 논란인데 수술 청탁한 거 아니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 내용 문자 내용 보니까 그 의사가 이제 보낸 거죠. 이뇨한 최고위원한테 부탁한 환자 지금 뭐 수술 뭐 잘 맞췄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이거 너무 위험했다. 뭐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이제 이뇨한 의원이 이제 감사 이렇게 보냈는데 정말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지금 분노를 살 만한 정말 의혹입니다. 사실이라면. 맞아요. 근데 이제 해명은 수술이 원래 예정돼 있었고. 그래서 그냥 그 아는 분이 연락을 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던데 문자 내용이 조금만 늦었으면 이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예정된 수술이었고 이미 다 정해진 수술이라면 조금만 늦었음이란 말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그냥 뭐 수술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그 의사가 왜 조금만 늦었으면이라고 썼을까? 이게 예정된 수술이었다며. 지금 이뇨한 그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미 다 정해져 있었고 예정된 수술이면 조금만 늦었으면 말을 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급박하게 진행된 그런 수술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보니까 만약에 그 환자 입원 과정이나 수술 과정 그 과정에 어떤 개입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뇨한 그 의원의 개입이 있었다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왜냐하면 어제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 얘기 했거든요. 만약에 청탁을 해서 수술을 먼저 받겠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그랬더니 위반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이뇨한 의원을 뭐 이름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수술 순서가 뒤에 있는데 앞에 수술 계획된 사람들이라면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걸 앞으로 당겨서 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의사 출신의 여당의 최고위원이 전화를 했거나 문자를 보냈다. 이건 상당히 큰 압박이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 가정인데 야당 의원 중에 만약 이런 의혹이 불거졌다. 이건 뭐 바로 압수수색이죠. 바로 처벌이죠. 그렇게 됐겠죠. 근데 여당 의원이 하니까 뭐 지금 압수수색을 한다는 얘기도 없고 수사한다는 얘기도 없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사경을 헤맬 때 헬기 타고 갔다고 그걸 조사한 게 국민권익이고 그걸 문제 삼고 이랬어요. 여당이 그랬잖아요. 참 이거 왜 이렇게 잣대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가장 큰 뉴스일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나왔는데 와, 이거 지금 현재는 뭐 대통령실 뭐 여당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나온 게 이거 허위 보도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거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그렇죠. 이제 완전히 흔들릴 그 정도의 개입 의혹입니다. 예. 이게 뭐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죠. 예.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김영선 의원 그 수돗물을 떠마신 김영선 의원에게 이제 원래 창원인데 지역구가 김해로 좀 지역구로 이동해 달라고 김 여사가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거죠. 보냈고 김영선 의원이 결국은 갔는데 거기서 이제 컷오프를 당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화가 많이 나서 뭐 주변 의원들한테 이게 텔레그램 보여주고 그랬다는 건데 그걸 이제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한 건데 자, 이 정도로 보도를 했다 그러면 좀 사실이 가깝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 텔레그램 뭐 그게 문자 내용을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도 이렇게 기사를 쓸 수가 없다. 그러면 그야말로 꾸며 쓴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안 보고 기사를 썼다면 그냥 꾸며서 막 쓰는 거잖아요, 기사를. 그러니까요. 그게 가능할까? 지금처럼 이렇게 언론이 기사를 쓰는 걸 가지고 압수수색 당하고 처벌당하고 기소되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 녹취록 가지고 기사 썼다고 신앙님, 김만배 두 사람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기자들도 재판받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압수수색 당하고 이러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기자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기사를 썼을 거냐?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좀 상식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 사실이면 국정농단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다고 해서 실형을 받았잖아요. 지난번에. 그런 거에 비춰본다고 하면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공천에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다면 공천 개입이라고 볼 수 있고 국정농단에 준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뭐 사실이냐 아닌지 지금 모릅니다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 한 군데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의문도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기사가 나왔고 그렇다면 이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은 반드시 수사기관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니길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가 만약에 이런 의혹이 있다면 난리 나지. 그래서 압수수색하죠 바로. 수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서 저는 또 드는 생각이 윤한 갈등 한창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들 갈등설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자, 이 윤한 김건희 여사 갈등 이게 지난 총선 때 이 공천 갈등으로 그러니까 서로 자기 사람 심으려고 윤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자기 사람 공천하려고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걸 안 받아주는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죠.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고. 왜냐하면 당시에도 친윤, 친한 이렇게 막 갈등이 있었잖아요. 장해찬 후보도 그렇고 몇몇 후보들이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주기환 그 후보는 비례대표 순번이 너무 뒤로 가서 이제 그만두고 그랬어. 자기가 사퇴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 친한 친윤 간의 갈등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죠. 이 뉴스가 이제 나오자마자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바로 어제 저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최상병 사망 사건,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여기에다가 이제 선거 개입 의혹까지 새로 추가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또 발의했는데 자 이걸 보면서 참 너무 자괴감도 들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뭐길래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국정을 이렇게 뒤흔들 수가 있나 모든 면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 후보 시절에 그랬잖아요. 대국민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저는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부인으로서만 내주고 조용히 지내겠다고 온 국민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보면 온갖 인사 관련해서 굉장히 곳곳에 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너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일에 개입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주가 조작 문제는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처벌을 다 받았고
그리고 여러 정황들로 보면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게 보이는 정황들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멋잼 해병 그 단톡방에 김건희 여사 얘기도 나오고 VIP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오면 누가 김건희 여사를 거기다 갖다 붙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여러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번 기사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텔레그램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또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여러 건에 계속 논란이 되고 관여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혹들이 생기고 이러면 실제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더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여러 군데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한간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국정을 누가 운영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는 겁니다. 뭐 왜 그렇게 의심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의문이 생기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뭐 텔레그램 뭐든 이런 뭐 자료든 멋잼 해병 단톡방이든 이런 게 왜 나오냐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나오겠어요? 지금 이렇게 대통령 취임하고 돌이켜보면요. 후보 시절 마찬가지입니다. 그 토론회에서 손에 왕자 생긴 거.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한 게 지금 몇 가지가 지금 있거든요. 그 왕자도 그거 이상하죠. 대통령실 이전할 때 청와대에서 단 하루도 못 잔다 그래가지고 아크로 비슷한가요? 거기서 또 몇 달 동안 계속 출퇴근하면서 국민들 힘들게 했죠. 또 뭐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 마찬가지잖아요. 그 영정 없이 뭐 분향소하고 공무원들 저 근조 리본 왜 거꾸로 달게 하고 그거 그랬었죠. 그런 거 태어나서 처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죠. 이런 거 다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다는 게. 자, 오늘 마무리 말씀이었고요. 아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입니다. 오늘은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부지런한 K사장님, 로빈씨, 오늘 많이 바쁘세요? 한국인은 밥심인데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할 땐 하는 프로직장인 로렌씨, 일하면서 제일 기쁜 순간은? 퇴근할 때? 윙크장인 트로트 가수 레오씨, 어쩌다 트로트를 하게 됐어요? 한국의 흥에 반했죠. 여러분도 이런 멋진 이웃들과 함께 살고 계시죠?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9분 5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영양군에서 여름 딸기가 재배되고 있다는데요. 영양군의 낮은 기온이 여름 딸기 재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영양군 농업기술센터 박정협 지도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정협 지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영양군에서 여름 딸기 수확이 한창이라는 소식인데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영양에서 여름 딸기가 재배되고 있었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 영양군에서는 지금 여름 딸기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디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영양군에서는 과거 2007년부터 수비면에서 여름 딸기 재배를 성공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물류 산업이 발달되지 않아 재배를 한동안 포기한 이후 2023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안 됐군요. 작년부터 예, 본격적으로. 예. 그리고 영양군은 평균 해발 고도가 경상북도에서 제일 높으며 여름 딸기는 그 중에서 해발 고도가 400m가 넘는 수비면에서 재배되어 5월부터 11월까지 지금 딸기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양군 수비면에서 재배가 되고 있다.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재배량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현재 여름 딸기는 약 1000평 정도의 면적에서 하루에 100kg 이상씩 수확되고 있고요. 예. 매년 재배 면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는 약 1000평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니군요. 그렇죠. 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거니까. 예. 자, 이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영양군 수비면이 여름 딸기 재배에 적합한 지역인 것 같은데 기후 조건이 잘 맞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 영양군은 태백산맥이 동남 방향으로 가로지는 중심 지역에 위치하여 주위가 아주 높은 산과 맑은 계곡으로 둘러싸이는 산간 분지상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서쪽에 자라집은 안동이나 인근 지역보다 평균 기온이 1에서 2도가량 낮습니다. 이러한 영양군 꼭대기 고랭지 지역에 자라고 있는 수비면은 그보다 더 낮은 기온이 유지되어 평균 안동보다 3에서 4도 정도가 낮고 지리적 특성상 시원한 해풍이 불어 무더운 여름에도 상대적으로 시원합니다. 그렇군요. 평균 3, 4도 정도 안동보다 낮으면 상당히 낮은 거네요. 그렇죠. 추울 때도 이보다 더 낮고 더울 때는 한 이 정도 됩니다. 추울 때도 더 낮고 올여름 뭐 그렇게 덥지는 않았겠네요. 영양군 수비면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올여름 네. 참 대단했는데. 예. 자, 딸기 하면 원래 이제 겨울에 우리가 좀 많이 먹고 봄까지 이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저온성 작물이어서 여름과 가을에는 딸기를 원래 좀 생산하기 힘들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여름 딸기는 좀 새롭게 품종이 개발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여름 딸기는 무화, 미화, 고슬 등이 있으며 사계절 수확이 가능한 품종으로 덥고 햇빛이 강한 조건에서도 쉽게 꽃이 피고 과실도 쉽게 성장하도록 개발된 품종입니다. 기존 대부분의 국내산 딸기는 저온에서 과실이 쉽게 맺히고 맛과 향이 높아지기에 겨울과 봄철에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수확합니다. 반대로 저희 영양에서는 틈새 시장인 여름과 가을의 딸기 시장을 노려 국내산 여름 딸기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름 딸기 당도하고 품질은 어떤가요? 사실 여름 딸기는 낮은 기온에서 당도를 축적하기 쉬운 겨울 딸기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당도가. 예. 영양에서 재배하는 국산 여름 딸기의 평균 당도는 7에서 8 브릭스 정도로 겨울 딸기의 대표 주자인 서량의 당도에 비해 좀 낮습니다. 서량의 당도가 10에서 11 정도 되는 브릭스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예. 상대적으로 단맛이 부족하나 여름 딸기만의 독특한 향과 새콤달콤한 맛이 풍부해서 여름 딸기가 품질은 좋습니다. 특히 수비면에 일교차가 심한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는 영양 고랭지 여름 딸기는 맛이 좋고 조직이 단단하여 쉽게 물러지지 않습니다. 더하여 여름 딸기는 비타민C, 안토시아닌을 포함한 각종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과장 광고가 아니시군요. 근데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지도사님이. 그러니까 겨울 딸기에 비해서 당도는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설향이 유명하잖아요. 이게 한 10에서 11브릭스 정도 나오는데 여름 딸기 같은 경우는 한 7, 8브릭스 정도 나온다. 하지만 뭐 조직이 아주 단단하다.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영양군의 여름 딸기 재배가 스마트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팜에서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시설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영양군의 여름 딸기는 스마트 비가림 하우스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시설은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서 있는 상태로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딸기 고설 재배 베드와 온도를 낮추는 환풍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액 시스템을 설치하여 버튼 하나로 딸기에 필요한 영양액을 자동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동으로?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시설이 참 좋은데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예산도 참 많이 들고 여러 연구 과정도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딸기는 고소득 작물이지만 비닐하우스를 짓고 자동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배하는 특성상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아직까지 진입 장벽이 높은 품목입니다. 예. 네, 지금도 우수한 여름 딸기 품종을 개발하고 온도 하강 시스템 연구, 병해충 및 환경관리 등을 통해 성공적인 여름 딸기 재배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입 장벽이 높다. 이 시설비가 워낙 좀 많이 드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혹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런 시설 짓는데 약 한 100평 정도 짓는 데는 어느 정도나 들어갈까요? 혹시 대략적으로 아세요? 대략적으로 평당 20만 원이 넘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당 20만 원? 예. 그러면 100평이면은 2천만 원이네요? 이게 기본적인 거고 이게 그리고 추가로 양액 시스템이나 그 온도를 낮추는 시설 그리고 고설 재배를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금액이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재배를 하면 또 팔 곳이 중요하잖아요. 또 유통이 또 그만큼 농사는 중요한데 여름 딸기 수요가 지금 많은지 좀 궁금하고 수익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여름 딸기의 경우 1년 내내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합니다. 겨울에는 달콤한 딸기를 찾고 최근 여름에는 가공용 데코레이션 딸기를 찾는 등 수요가 항상 꾸준합니다. 예. 기존에는 여름에 해외에서 딸기를 수입하는 상황이지만 냉동해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딸기의 품질이 나빠집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영양에서 재배하는 고품질 여름 딸기는 생산되는 대로 유통업자들이나 기업이 구매하여 카페와 제과점 그리고 백화점 등으로 나가게 판로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 예시로 수익의 경우 딸기란 품목 자체가 물가 안정 정책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한 품목이며 특히 여름 딸기는 겨울 딸기보다 높은 가격의 고정 단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겨울 딸기의 경우 보통 킬로그램당 평균 15,000원의 가격이라면 여름 딸기의 경우 킬로그램당 평균 항상 2만 원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겨울 딸기에 비해서 값도 많이 받을 수가 있군요. 여름 딸기가. 예. 알겠습니다. 영양의 여름 딸기 마지막으로 자랑 한번 해주시죠. 지독한 무더위에 입맛을 잃으셨다면 여름이 제철인 영양의 새콤달콤한 여름 딸기로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양군 농업기술센터 박정협 지도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맨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의료개혁을 둘러싸고 이 의료
단체와 또 정부 간의 갈등이 지금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정부가 2,000명으로 발표한 오는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오늘 또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한 발 좀 물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맞습니다. 네, 이 의정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제 수도권 병원도 문제지만 이 지방의 의료 공백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데 이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이 정치권의 논의 어떤 경로로 좀 진행이 됐고 우리 지역의 정치가 놓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의료 대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 대한 또 따끔한 한마디도 준비를 하셨네요. 자,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여야정 협의체 결성 합의가 오늘이었죠? 오늘 사실상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의 경우에는 뭐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지 언제까지 이 논의를 마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남아있지만 이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고 이보다 앞서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 이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보다 좀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지금 국회에서는 제1당이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4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의정 이렇게 비상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가 있어서 여당, 야당 뭐 정부 가릴 것 없이 좀 합의한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여야정 협의체 결성 합의는 나왔고 여기에 이제 의사단체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 그동안 워낙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여당과 대통령실 태도가 이렇게 조금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론의 변화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올해 초 밀어붙였던 배경에는 이 국민들 다수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떠올려 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이게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이 의제를 꺼내면서 대통령 지지율도 좀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당시 여론조사들을 보면 어느 여론조사 할 것 없이 지역의 필수 의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0에서 80%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최근의 여론 추이를 보면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갤럽이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긍정률이 얼마가 되냐라고 봤더니 2주째 23%로 20% 선에 머물러 있었고요. 부정적인 평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 늘어난 67%까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게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지난해 10월 2주차의 이 한국갤럽 조사 이후에 이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1위가 그동안은 경제, 민생, 물가였는데 이번 주 조사 결과를 보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전주보다 9%포인트 오른 17%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요인 중에 첫 번째로 이 의대 정원 확대가 꼽히게 된 겁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부정평가 이유에서 1위를 기록한 게 이번이 또 처음이었고 이 긍정평가 이유에서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긍정평가 1순위로 꼽혔던 것과 비교하면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여당과 대통령실 태도가 달라진 이유 역시 여론, 여론 때문이었다는 거고. 자, 자세한 사항 오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또 하나 더 하시는 거죠? 여론조사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면 시민들의 여론이 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에
이외에도 대통령실 평가뿐만 아니라 한국갤럽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 조사를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물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표한 의과대학의 입시 요강에 따라 내년에는 의대 신입생을 4,500여 명을 선발하되 내후년에는 이 기존 수준인 3,000여 명만 뽑고 이후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응답자의 48%가 찬성했고 반대는 36%에 그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48% 찬성, 36% 반대. 그러니까 정부가 좀 한 발 물러서라 이거군요. 시민 여론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이 한 발 물러선 것처럼 시민들 여론도 일단은 내년도 의대 정원은 3,000명 선에서 다시 얼마를 증원할 것인지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나왔고요. 게다가 의사계의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도 64%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현 상황을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차츰차츰 형성돼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을 해야 된다,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찬성론자 중에서도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0%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 33%보다 훨씬 또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연일 응급실 뺑뺑이 이 문제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이게 뭐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집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여론이 급 반전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보면 정부 대응을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채우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군의관, 뭐 공보위들을 뭐 투입하겠다 그런데 뭐 투입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러면 저 군대는 어떻게 할 거며 시골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맞습니다. 자 이게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더 커지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발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의 필수 의료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7개월째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지역의 의료 공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그만두면서 나간 자리 주로 이 수도권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 빅5 병원이라고 하죠. 여기 응급실에 나간 전공의 자리를 공중보건의를 차출해서 지금 채워넣는 방식으로 이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급실에 차출된 공중보건의 중에 경북 지역에서 근무하던 공중보건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또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라디오 오늘에 출연하셨던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 의원이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최근에 공개했는데 이 5월 1일 기준으로 전국에 공중보건이 1,209명 가운데 155명이 차출됐고 이 가운데 경북 지역의 공보위가 29명 차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일 많아요. 네, 그러니까 경북 지역의 이 공보위 가운데 약 12% 정도는 이미 차출돼서 현장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의성군을 예로 들면 이 보건소가 읍내에 있고 각 면에 한 군씩 있는데 이 보건소도 의사들이 공중보건의가 한 명씩 다 근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없는 데도 있군요. 공중보건에 한 명이 뭐 2개 정도, 2-3개 이렇게 관할하는 데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고 공중보건의가 2곳 정도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지금 의사들이 빠지게 되면서 지역에 이 보건소 운영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참, 지역 의료 살리겠다고 이 사달이 난 건데 지금 현재 지역 의료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사실 의대 정원 확대는 여야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게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우리 정치권이 놓쳤던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게 의사들의 반발은 당연히 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 이전 정부였죠.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의대 정원 확대 2020년 당시에와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현재 여당의 입장이 당시에는 반대해서 이번에 찬성으로 바뀌면서 생각보다 수월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요인이 숫자였습니다. 이게 2,000명이라는 인원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 갈등이 일어날 때 풀어야 하는 다양한 경로의 합의기구, 의견 수합 과정, 이 정치적인 논의, 이 과정 자체를 모두 좀 패싱해버렸다. 이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하나의 해결책만으로 정리되기에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걸 인원수만으로만 풀겠다라고 제안한 것이 좀 놓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이게 올해 3, 4월에 이 문제를 좀 풀어보고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런 표현까지 했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갈등을 표현하는데 서로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부가 제시했던 2,000명 안이 내년도에 입학하는 의대 정원 수가 2,000명을 밀어붙였는데 결과적으로는 1,509명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 자체에 다들 납득할 수 없었던 겁니다. 상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2,000명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과학적인 근거를 뭐 구체적으로 내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이거 뭐 회의 과정도 뭐 없다, 녹취록도 없고 회의록도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그렇습니다. 누가 과학적으로 이걸 봅니까? 이걸. 특히 많은 시민분들께서 고개를 갸웃거렸던 때가 처음에 2,000명이 증원하겠다고 했다가 각 대학마다 정원을 적어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정부가 승인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이 막판에 가서는 반발이 크자 이 국립대에게 정원을 애초에 적으려고 했던 것보다 좀 적게 적어내는 게 어떻겠냐. 이러다 보니까 막판에 인원이 500명 정도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의대 정원 문제가 이 과학적인 결과가 아니었네. 이런 방식으로 인원이 변동될 수 있었네. 라고 하다 보니 이 국민들의 좀 불신이 커지게 된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 정치권이 문제였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의 의료 시스템이 문제였다면 이 정부가 내놓은 안에다가 지역의 목소리, 이 지방의 국회의원 또 지방자치단체장들,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이 원하는 방안으로 뭐 좀 목소리를 냈어야 했는데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지역의 필수 의료 문제가 핵심에서 좀 밀려나 버리게 된 상황을 우리가 초래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 참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기까지 한. 그러니까 정치인들, 지역 정치인들이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정치인이 됐는지. 이런데 목소리 내라고 대표를 뽑았는데, 지역 대표를 뽑았는데. 그렇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있고. 예. 자, 행정통합 논의 때도 그랬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소신보다는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있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네, 뭐 제도적인 고민이 좀 반드시 필요한데요. 뭐 이런 이야기 여러 번 들리는데 이 지역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국회를 구성하는 제도,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도 새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 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인미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보더라도 이 경북 지역의 목소리를 꾸준히 좀 기존의 획일화된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다 보니 지역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대 정원 문제가 지역의 기초 의료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 이 상황을 만든 것도 결국은 정치이고 이 해결하는 것도 정치와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다양성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뭐 국회에서 아주 맹활약 중이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맞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예. 자,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